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으로 출발하는가 싶더니 이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0.69% 상승하면서 3,252, 20포인트 또 이상 급등을 하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삼성전자가 4% 이상 네.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 2.5%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머스크랑 계속 네. 협업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 쪽으로도 매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LFP 배터리 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테슬라랑 보니까 공급 계약이 맞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다른 셀 업체들 네. 주가, 뭐 삼성 SDI 이런 주가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고 또 오늘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또 다시 한번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주인 테슬라와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다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위즈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저께 이제 핫했던 건 갑자기 그 현 정부가 이제 대주주 요건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꾸고 네. 이러면서 이제 5,000피 어디 갔냐 막 이러고서 난리가 났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갑자기 테슬라랑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테슬라랑 납품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지수는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좀 이제 겹쳐져 가지고 좀 이제 덮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좀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렇죠.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안 빠지고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는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시세는 약간 좀 약해지고 맞아요. 반대로 이제 그동안 좀 못 오르고 약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는 안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썩 뭐 좋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애매해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특히 이제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보면 좀 강화를 한 건데 약간 좀 그 지금 자본시장의 어떤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저희의 어떤 기대감이 사실 좀 약간 약해질 법도 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문제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도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부자 감세라는 거에 이렇게 프레임이 맞춰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들이 좀 멈춰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드는데 뭐 그래도 뭐 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갖고는 있는데 약간 좀 속도는 좀 멈칫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솔직히 아파트값 14억, 12억인데 평균가가 대주주가 10억이면 모두가 대주주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포커스를 주식시장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돈을 보내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 그냥 못 올라가게 하고 네. 이런 견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동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돈의 흐름들이 사실상 조금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그 6월 달에는 고객 예탁금으로도 그렇고 그 운용사의 주식형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의외로 7월 중순 이후에 이런 자금 이동 자체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오히려 7월 달 들어서는 MMF로 거의 30조 가까이 자금이 유입이 됐고 오히려 예탁금은 들어오던 것들이 좀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좀 그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6월 달에 좀 달구어졌던 기대감이 7월 들어서는 좀 멈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10억 원 이상 보유시라는 게 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앞서 이제 세제 개편안 보니까 지금 이제 현행에서 이제 바뀌는 개편안 보면은 그 이전에는 뭔가 이제 부자 감세에 이었었는데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대주주라든지 법인세를 올린 걸로 봐서는 더 증세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연말 되기 전에 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늘 보면은 12월 달 그리고 항상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네. 늘 12월마다 이제 매물 폭탄처럼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늘 반복이 좀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올해 주가가 뭐 연초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이런 그 매물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7만 전자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어저께 약간 조정받는 듯하더니 이제 오늘 이제 다시 급등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테슬라 반도체, AI 반도체들이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협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률의 격차,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사실은 더 벌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삼성전자의 어떤 뭐 그 테슬라의 반도체 계약이라는 어떤 이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이게 주는 타이밍에 조금 더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바닥 탈출을 조금 더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이제 테슬라 이슈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조적인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테슬라 실적은 무지 안 좋죠. 예, 예. 뭐 이익이 한 40% 가까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부진한 게 사실이고, 근데 또 이거를 모르지는 않잖아요. 워낙 이제 그 테슬라 CEO의 앨런 머스크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대체로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시장에서 좀 그 원래 좀 예상을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테슬라의 맹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이런 그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쁠 거라는 거는 대체로 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테슬라를 보는 관점은 뭐 이런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도 있고 네.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의 출하량, 예. 로봇의 생산량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칩니다. 아, 지금. 예, 올해 뭐 적어도 한 2,000대, 3,000대는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로 들어왔는데 거의 목표의 한 10%도 못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은 회사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 있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가기를 못 시켜줬다라는 약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단순히 그냥 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 저희 국내에 계시는 서학개미들이 이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좀 걷어들이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나 다른 쪽으로 가시는 그런 이유가 좀 됐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납품한다 그러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칩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대수가 많아져야 삼성전자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계속 대수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도 별로 좋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그래서 저도 그런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막 너무 저희가 그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는 쪽이긴 하고요. 근데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의 위치는 아직은 그래도 좀 탄탄한 편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그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중국 차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크게 켜지는 편이긴 하지만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의 어떤 관세 이후에 그리고 올해 하반기든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그래도 테슬라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은 그래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나빠지기 하겠냐라는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2차 전지 셀 쪽 업체들도 좋은 소식이 나온 게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지금 공급 계약 소식이 아마도 이제 로이터에서는 보도하기로는 이제 테슬라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런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 이런 쪽까지도 지금 뭔가 주가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셀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셀 쪽도 예. 바닥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의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네. 2023년을 지나면서 조금 과하게 이런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용 부담, 그다음에 이제 대손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담들이 좀 많이 생긴 건 맞는데 물론 이런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 주문도 주문이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공급 조정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철강이니 화학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공급을 좀 줄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중국 나름대로의 그 디플레 압력을 좀 줄이겠다라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바닥을 좀 잡고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져서 말씀하셨던 셀 업체들도 어쨌든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반등을 하고 고용 지표도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그렇죠. 기대가 되면서 근데 10년짜리 금리가 10bp에 가깝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또 금리는 또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또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빠졌잖아요.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공개되지 않은 이제 GDP, PCE 지표들 나오고 FOMC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본 게임은 FOMC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FOMC까지? 근데 그 FOMC 그 다음 날에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죠. 고용. 예,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지표들을 보면은 약간 다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인플레 기대는 약간 떨어져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물가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지표들이 다들 지금 약간씩 엇갈리고 있어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지금 잘 잡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미국의 지금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시장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 미국의 고용 시장도 14만 건이 늘었는데 이 중에 8만 건은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위원회 때문에 공무원이 줄었던 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는 거고 실제로 이제 민간의 고용은 거의 7만 명대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고용 지표는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사실 좀 높고 또 어저께도 이제 6월 그 졸트 지표라고 하잖아요. 네. 구인 건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도 조금만 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압력만 조금 더 이게 확실해지면은 좀 더 인하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을 어저께 이제 미국의 금리 그다음에 주가도 약간은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FOMC 다들 금리 동결 쪽이고 대신에 이제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할 거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지만 진짜 본 게임은 그 다음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FOMC에서 그 미국의 고용을 살짝 먼저 보고 힌트를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고용 쪽이 약간씩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연준의 셈법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고용은 둔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 역량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참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쨌건 이번에도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지금 동결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 네. 한 어느 정도쯤 되면은 파월이 인하를 할까요? 뭐 파월의 머릿속을 제가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번 FOMC에서 제일 좀 관건은 그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데 네. 아마 한 2명 정도가 이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오랜만이라면서요. 그렇게 되면. 네, 93년 이후 예. 처음입니다. 93년. 네, 그러니까 20년도 네. 더 만에 네. 그러니까 한 명 그 반대는 좀 몇 번 있었는데 네네. 2명 반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2명 반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 네. 아마 9월의 금리 인하 아니면 좀 멀게 느껴져도 11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먼저 또 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파월 의장은 사실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리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방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인하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올해 연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반영이 이미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장기채 금리가 많이 내리면서 그나마 회복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연초만 해도 장기채 투자해라가 완전 붐이었잖아요. 네. ETF까지. 그러면서 실제로 현재 손실이 많이 나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고 채권 투자해서 그래서 채권 투자했는데 손실 났는 거 난 몰랐다. 이런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5% 이상 가면은 자꾸 이제 내려오고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 이상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완전 바뀌어서 이제 5% 이상 가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장기 금리 계속 높을 거다라고 보는 양쪽이 되게 좀 팽팽한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무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올해까지만 보면은 금리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고 이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그 수요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물 금리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4%를 깨기는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또 달러가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가 좀 강해졌긴 했지만 상반기에 미국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좀 생기는 거고 또 올해 6월까지 미국의 물가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유가가 굉장히 좀 얌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덧 유가가 WTI 기준으로 거의 69불, 70불대까지 4월 말 이후에 또 좀 올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물가를 누르는 압력 그리고 특히 장기 금리를 누르는 압력들이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조금 금리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장기 금리가 4% 밑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금리를 좀 내리게 되면 다시 미국의 장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또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좀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4%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에는 적기가 아닌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 국내나 중국 같은 약간 저성장과 디플레 압력이 있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추세적으로는 좀 분명히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어쨌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난 4년 전, 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분명히 좀 달라졌다라는 걸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게 맞고, 저희 좀 뭐 중국 채권이라든지 저희 국내 채권은 보유하시는 게 맞지만, 미국 채권, 그다음에 일본 채권 쪽은 분명히 방향성 자체는 장기적으로 좀 변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또 기업들 실적 발표, 지금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아마존, 애플 다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는데,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 가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이고, 실적 자체는 좀 견조하기 때문에 주가도 그런 부분 모멘텀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83% 정도가 기대를 상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지난 4분기 평균이 한 78%, 79%였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보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이번 분기에 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네. 좀 좋은 거라서 실적이 지금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미국의 많은 기업들, 빅테크를 제외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쁘다라는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지금 빅테크만 그런 거 네.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이 여전히 좀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돌아서는 데는 아마도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테크와 그렇지 않은 업종들 간의 차이가 분명히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무역 협상 지금 이제 막판 줄다리기 중인데, 그리고 이제 대기업 총수들도 다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서포트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시간이 자기네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를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라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설에 따르면 이제 관세는 약간 15%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미국 정부에 이제 제공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뭐 쇠고기하고 쌀 문제, 그리고 이제 방위비 문제, 그리고 뭐 LNG 뭐 이런 것들에다가 조금 더 그 대외 투자 부분들의 규모가 좀 더 확대되는 쪽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15% 관세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일본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줘야 될 것들이 꽤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정말 협상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율이 15%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대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또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 국내 산업에서의 공동화를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은 이제 미국 가서 장사를 하고 미국의 관세 영향을 좀 덜 받게 되면은 뭐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미 가 있는 산업들, 그리고 앞으로 갈 회사들은 분명히 덜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내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더 좀 성장 여력들을 좀 뺏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무역 협상의 결과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공장을 많이 짓는 대기업들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나 내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뺏기는 입장에서 주가의 흐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약간 수출주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덜 나쁘고, 오히려 좀 내수들 쪽에서 좀 힘을 잃어가는 현상들이 좀 오늘도 시장에서도 좀 나타났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세하니까 또 궁금한 게,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그 반도체 품목별 관세, 네. 아직 지금 25%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고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품목별 관세 부과된다라고 하면 혹시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저는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미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물량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뭐 HBM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것들 빼고 나면 대부분의 반도체는 사실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네. PC에 네. 꽂아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그 반도체 품목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직접 반도체만 가지고 세관을 거쳐서 미국에 판매하는 물량들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은 덜 받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중국에 미국이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그 관세를 얼마나 매기느냐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약간 지연된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인 거고요. 근데 불확실성이라기보다도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저가 사양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중국에 어쨌든 가는 것들 수출 허가를 이런 것들 했잖아요. 허가를 예. 해주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은 좀 저희가 약간은 좀 부담을 덜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1,400원 다시 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달러 강으로 돈 건지 아니면 이제 드디어 좀 정리를 좀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뭐 다른 운용사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1,390원대 딱 가니까 이제 1,400원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이게 올해 그 달러가 상반기에만 거의 인덱스 기준으로 1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5년 플라자 합의 때도 3년에 걸쳐서 한 30% 조금 안 되게 달러가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10%를 잘 안 넘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10%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속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과속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 조금 속도 조절 측면에서 지금 달러가 조금 강해지는 거지, 또 미국의 또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뭐 기대감이 좀 커지면은 또다시 달러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기보다는 뭐 약간 지금 시점에서 좀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계속해서 좀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